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내일이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전 대선에서는 화제가 될 수 없었던 수준의 스몰, 작은 공방들입니다. 북풍, BBK, 정수장학회 같은 대형 공방은 이번 대선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3D냐, 3D냐를 두고 지도자 자질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후보 딸이 우리말에 능통하니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한편으론 좀 우습기도 합니다. 3D면 어떻고 3D면 어떻습니까? 후보 딸의 국어 실력이 국정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번 대선에 등장한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흠이 적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그만큼 바짝 다가와 일상의 눈높이로 내려온 게 아닐까. 그래서 거대한 공약이나 비리가 아니라 최근의 유치원 논란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논쟁에 뛰어드는 작고 일상적 수준의 공방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그 후보가 평생 자연인으로 어떻게 일상을 살아왔는가, 그 삶 자체가 이번 대선의 진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남은 4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갔군요. 예. 저희는 그냥 또 한 번에 한 주인데 대선 후보들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등록이죠. 예.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식 선거운동 합니다. 예. 그리고 포스터 볼 수 있고요. 예, 인쇄가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단일화니 사퇴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형성된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각자 후보들은 끝까지 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하는 말들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 별다른 변수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오자, 지금은 양자고도 여론조사하고 3자고도 여론조사하고 4자 여론조사하고 오자도 하잖아요. 가상 대결로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자, 양자, 가상 대결 자체가 이게 쓸모없는 짓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네, 실제. 왜냐면요. 이게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력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상이 가상 양자가 등장하면서 양자 여론조사 다들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듣다 끊어버리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듣고. 이제는 오자 그리고 가상이라고 하면 4자 정도 하는 게 여론조사가 오히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생각해보시면 4자도 안 되고 있는데 3자도 하고 3자도 안 되고 있는데 양자를 하고 하는 거는 가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여론조사인데 최근 한 3주간 그렇게 진행됐죠. 자, 뉴스 짚어봅시다. 네, TV토론 이야기는 이따 다시 전해드리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어제 고용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기온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고용태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체포하는 것은 거꾸로 도망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검찰에 나올까 봐 체포해버린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기 전에 빨리 체포. 그러니까 그 체포 당해야 마땅한 사람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끌려가는 이미지.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고용태 씨가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해외 도피할 수 없다고 하고 그동안 검찰 특검에 10번이 넘게 협조해 왔고 예. 이렇게 변호사하고 통화됐는데 바로 다음날 체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없다고 대부분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긴박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현 시점이 대선 후보가 등록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하필 이 시점에 고영태 구속이 필요한 측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시점에 검찰의 저는 액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누가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이제 지금 보수 진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운다고도 하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그쪽에 반가운 뉴스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고영태가 기획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3년 전에 이미 기획된 음모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친박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 큰 기획입니다. 그러면 3년이나 기획해야 3년 기획. 예. 3년 기획했고 거기에 바른정당의 정치인들도 좀 등장하고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 정유자 TV에서 얘기하신 적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역겹다. 고영태 씨가 바로 그 말하자면 음모의 실행자 같은 역할로 이제 지목되고 계속 고영태 기획설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라도 되면 이제 당장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자신 있게 대대적으로 선거 기간에 유포하고자 하고 싶은 세력이 있겠죠. 네. 저는 그쪽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설이라도 막 유포해야 하는 절박함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실상 권력을 잃고 몰락하고 있는 그 친박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왜, 물론 검찰은 당연히 고영태 씨가 실제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겠죠. 네, 어제 실제로 법원에서도요, 네.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 건데, 검찰은 서류를, 필요한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나 주장들을 다 갖췄겠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근데 요건을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검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왜?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검찰이 이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가의 가족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그 자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뭉갰다라고 CBS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대비가 되는 거죠. 고영태 씨를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니까 그 내에 구속영장 바로 쳐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바로 넣겠다는 거죠, 지금. 대단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데 그런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불만은 검찰 내부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문정 의정부지검 검사가요. 소신 발언 유명한 검사입니다. 그제 검찰 내부망에 우병우 무혐의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검찰은 계속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 충실한 수사 결과 했다라는 비난 받아왔는데 그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의 특검을 스스로 부르는 지금 행동인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쳤을 때 구속영장 뭡니까? 40쪽 정도 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분량. 예. 그거의 내용이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제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이만큼 해서 검찰에 줬더니 특수본이 그중에 그 내용을 3분의 1로 오히려 혐의를 줄인 거죠. 더 보강하진 못할 만큼 3분의 1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봐줬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고 했다고. 예.
그게 먹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 줄 알았는데 3분의 1을 줄였다고 하고. 예. 이런 정황들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니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나면 틀림없이 후폭풍이 바로 대선이잖아요.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관계되어 있는 검찰 수뇌부는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고 가장 최애 수뇌부는 사실 옷을 벗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 알아보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검찰 내부에서 왜 그쪽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듯한 액션을 하고 있으니. 예, 물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냥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죠. 밤에. 예,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다 못 보고 새벽에 다시 보기까지 해서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회였어요. 우선 SBS는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겠는가. 근데 형식이 돋보였어요. 스탠딩. 그것도 치면 그 많은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할 때 뒤죽박죽돼서 정신이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토론의 형식을 잘 정했다.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자, 내용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그 말 취소할 거냐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문장이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자, 각 후보들이 서로 각을 세웠으니까요. 그때 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주고받은 대화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관련해서 계속 사드와 안보 쪽 이야기 말씀드리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드 입장 공략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표 얻기 위해서 정략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후보도 요 지점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고요. 또 다른 분들 이게 소개 계속 해주세요. 각각 후보들이 어떤 대표적인 대립각에 섰었는지. 예,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가장 대립각 크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폐연대 논쟁했습니다. 안 후보가 저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라고 했다. 이렇게 따지자요. 문 후보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적폐 세력은 박근혜 정부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방이 어제 또 두 후보 간에는 뜨거웠습니다. 길게 왔죠.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도 서로 이제 보수의 적자를 넣고 또 강하게 부딪혔어요, 사실. 예. 그렇죠. 서로를 강남 좌파, 극우, 수구 이렇게 부르면서 보수 적자 경쟁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 바로 세우자 이 공약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 뒤집었다. 강남 좌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처럼 재벌 대기업 대변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심상정 대결구도가 너무 많네요. 다 소개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소개할 만큼 각각의 후보가 각각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어요. 누군 누굴 봐주고 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대립각이 비교적 선명하게 잘 섰던 어제 토론이었어요.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도 또 합을 주고받았죠. 네, 여기서는 세탁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1년만 확 돌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도 세탁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네. 그러자 홍 후보가 다시 자신은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다시 들어갈 일 없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나타나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고장난 세탁기 아니었냐 이렇게 예. 다시 물었고요. 그러다 또 홍 후보는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였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세탁기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세탁기 정체가 모르겠어요. 뭔지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한 공방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재밌는 공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대선 후보 토론은 대선 전국 막판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토론으로 지지율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미 후보를 대부분 정한 상태에서 봐서 지지율 변화는 뭐 1%, 2% 뭐 많아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근데. 근데 워낙 이번에는 급하게 진행된 대선이라서 아직 각 후보가 자기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토론회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토론회는 지지율을 확 끌어들이지는 못해도 자기 지지자 아직 완전히 결속하지 못한 자기 지지자 결속을 떨어뜨리는 토론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못 올라가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 네.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 토론이 대선 후보 다 정한 다음에 보통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 어제 토론회의 가장 수혜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보기에 유승민 후보를 발견한 중도층이 있었을 것이다. 예. 토론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가 다만 그게 이제 사표 심리를 유승민 후보가 지금 사표 심리에 안 될 거 아닌가. 후보는 괜찮은데 여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사표 심리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겠느냐. 유승민 후보에게 남긴 과제겠죠. 예. 적어도 아까운 보수 후보다 이런 이미지는 충분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회 몇 번 거치고 나면. 나머지 후보들은 최소 자기 지지층에게 각자 기본 어필은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토론에 오갔던 여러 가지 이제 말들 가지고 우리 후보가 더 논리적으로 앞섰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논리적으로 이기는 건 생각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족하고 얘기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돼가지고 졌다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절대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아무리 또 상대방이 또 올바른 말을 한다고 우리가 지나요? 하물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상황에서 그런 말에 쉽게 설득이 안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특히 지지 후보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약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좀 그렇단 말로 넌버블 영어로 말이 아니다. 넌버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비언어적. 예. 네. 그러니까 뭐 외모나 뭐 자세, 뭐 시선, 말투, 뭐 제스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TV 매체는 특히나 감성 매체라서 훨씬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저 사람 말을 믿을까 말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 사람이 청산유수로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다느니 말하는 걸 보니 오히려 더듬거려서 또 신뢰가 갔다느니 손 제스처가 어떻다느니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이런 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 여러 연구 결과도. 그래서 말이야 누가 못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다음 토론회에서 이 비언어적 요인을 가장 가다듬고 다시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해야 할 것 같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고받은 말들 속에 그 관점에서 좀 어제 자기 지지층에 어필이 좀 부족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비언어적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던 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그런 평가하잖아요. 누구의 말이 옳다, 뭐 토론이 좋다. 기자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토론 내용으로 이겼다로 승부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부부들, 친구들도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눈을 맞췄어, 안 맞췄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발을 떨어. 뭐. 표정이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네.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더 얘기하면 또 한계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쪽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설이라도 막 유포해야 하는 절박함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실상 권력을 잃고 몰락하고 있는 그 친박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왜, 물론 뭐 검찰은 당연히 고영태 씨가 실제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겠죠. 네, 어제 실제로 법원에서도요, 네.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딱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 건데, 뭐 검찰은 서류를, 필요한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나 주장들을 다 갖췄겠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근데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검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왜?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검찰이 이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가의 가족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그 자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뭉갰다라고 CBS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 그래서 다들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듣다 끊어버리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듣고. 이제는 오자 그리고 가상이라고 하면 사자 정도 하는 게 여론조사가 오히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생각해보시면 사자도 안 되고 있는데 삼자도 하고 삼자도 안 되고 있는데 양자를 하고 하는 거는 가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여론조사인데 최근 한 3주간 그렇게 진행됐죠. 자, 뉴스 짚어봅시다. 네, TV토론 이야기는 이따 다시 전해드리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와 첨단 범죄수사 1부가 어제 고영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기온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고영태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체포하는 것은 거꾸로 도망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검찰에 나올까 봐 체포해버린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기 전에 빨리 체포. 그러니까 그 체포 당해야 마땅한 사람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끌려가는 이미지.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고영태 씨가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해외 도피할 수 없다고 하고 그동안 검찰 특검에 10번이 넘게 협조해 왔고 예. 이렇게 변호사하고 통화됐는데 바로 다음날 체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없다고 대부분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긴박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갔군요. 예. 저희는 그냥 또 한 번에 한 주인데 대선 후보들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등록이죠. 예.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식 선거운동 합니다. 예. 그리고 포스터 볼 수 있고요. 예, 인쇄가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단일화니 사퇴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형성된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각자 후보들은 끝까지 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하는 말들인데 실제로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 별다른 변수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은 양자고도 여론조사하고 3자고도 여론조사하고 4자 여론조사하고 5자도 하잖아요. 가상 대결로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자, 양자, 가상 대결 자체가 이게 쓸모없는 짓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네, 실제. 왜냐면요. 이게 질문이 많은 말일수록 응답력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상 양자가 등장하면서 양자 여론 더구나 지금 현 시점이 대선 후보가 등록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하필 이 시점에 고용태 구속이 필요한 측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시점에 검찰의 저는 액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누가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이제 지금 보수 진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그쪽에 반가운 뉴스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고영태가 기획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3년 전에 이미 기획된 음모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친박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 큰 기획입니다. 그러면 3년이나 기획해야 3년 기획. 예. 3년 기획했고 거기에 뭐 바른정당의 정치인들도 좀 등장하고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 정유재 TV에서 얘기하신 적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역겹다. 고영태 씨가 바로 그 말하자면 음모의 실행자 같은 역할로 이제 지목되고 계속 고영태 기획설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라도 되면 이제 당장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자신 있게 대대적으로 선거 기간에 유포하고자 하고 싶은 세력이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내일이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전 대선에서는 화제가 될 수 없었던 수준의 스몰, 작은 공방들입니다. 북풍, BBK, 정수장학회 같은 대형 공방은 이번 대선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3D냐, 3D냐를 두고 지도자 자질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후보 딸이 우리말에 능통하니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한편으론 좀 우습기도 합니다. 3D면 어떻고 3D면 어떻습니까? 후보 딸의 국어 실력이 국정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번 대선에 등장한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흠이 적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그만큼 바짝 다가와 일상의 눈높이로 내려온 게 아닐까. 그래서 거대한 공약이나 비리가 아니라 최근의 유치원 논란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논쟁에 뛰어드는 작고 일상적 수준의 공방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그 후보가 평생 자연인으로 어떻게 일상을 살아왔는가, 그 삶 자체가 이번 대선의 진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남은 4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